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싱글로서 새 삶을 시작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는 참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이혼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정아빠를 보내드려야 했던 일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된 상황이지만요. 처음에는 잘해주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알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제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며 두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나깨나 나를 그 집안에서 어찌 쫓아낼지 궁리를 했더군요. 진실을 알아버린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큰 한 방을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 계획도 이미 진행 중이었고 남편은 저의 복수 계획에 이미 놀아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장례식이 진행되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신없이 흘러가던 중 저는 잠시 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빠른 목소리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하는 남편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놈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열심히 하고 눈물도 찍어내며 연기를 하더니만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자기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요. 남편은 누가 듣기라도 할세라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장례식장. 걱정 마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건물 주기로 했잖아. 다른 가족들도 다 들었어. 그게 유언이지. 엄마 알지? 유언은 꼭 지켜지는 거. 그건 내가 챙겨 먹고 이혼해야지. 이제 이혼하고 그 건물 가져오면 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며 기가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남편의 대화를 더 들어야 할지 당장 다가가 따져야 할지 갈등했는데 남편은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며 기가 찬 소리를 하더군요. 그 건물만 있으면 새 출발하기 충분해. 우리 다 같이 살면 돼. 엄마도 나 이혼만 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도 보고 고분고분한 며느리랑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돈 보고 결혼한 여자인데 이혼당하고 무일푼으로 나올 순 없잖아. 나오더라도 뭐 하나는 챙겨야지. 다행히 장인어른이 나 믿고 건물 주신다니까 말이야. 엄마, 내 말 믿고 조금만 참아요. 혹시나 그 사람 들볶지 말고. 사실 남편이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나를 털어먹을 생각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정말 열받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앞에 나서서 따져 묻는 대신 말없이 돌아서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당신 계획대로 될 일은 없을 테니 꿈 깨라 하고 말이죠.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를 2배로 갚아주며 저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연달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암 말기 투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항암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아프신 날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맑은 정신이 남아있을 때는 저와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곤 했는데요. 그런 날은 저도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가 하시는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와 엄마는 아빠 곁을 지켰어요. 부모님께 자식이 하는 불효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불화를 아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투병으로 힘든 아빠에게 남편과의 이혼 위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근심거리를 어찌 다 파악하시는가 봐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딱 알아보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 아빠가 살아보니 생각보다 인생이 참 짧더라. 이렇게 금방 끝이 나려고 하는 걸 보니 더더욱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딸, 얘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아빠는 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단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고 감당하려고 하지 마.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뭐라 답을 못하고 있으니 아빠는 말을 안 해도 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덧붙이셨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라. 아빠는 하나뿐인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래.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아이가 없든 얘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얘 인생은 얘가 만드는 거야. 절대 누군가에게 휘둘리면서 살 필요 없는 거야. 아빠 말 알아듣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말씀만 하신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할 때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아빠로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은 마치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았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것처럼 제 인생을 잃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그 결정을 내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니 이 정도면 아빠의 유언은 잘 지키고 있는 셈이겠죠? 아빠는 무남동녀 외동딸인 저와 혼자 남을 친정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도 제 걱정에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실 친정아빠와 남아 계실 엄마 생각에 이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지옥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 덕에 아이 없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항상 저를 웃게 하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다면 그게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어쩐지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당연히 병원도 다녀보고 했지만 두 사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손주를 기다리시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면서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가 슬슬 아이 문제로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자기는 아이가 없어도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로 눈총을 주고 잔소리를 해도 저는 남편만 믿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걸 아시고는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던 분이세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가 점점 아이 문제로 흘러가더군요. 아유, 얘 아가.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둘이 같이 병원도 가봤다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애 안 들어서는 거 보면 분명 뭐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본데 의사는 뭐라고 하든. 그때는 어머니에게 저도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병원도 가고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둘 다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기다려 보려고요. 글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톡톡 애도 잘 가지고 낳기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30 중반인데 나이도 나이잖아.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가 언제쯤 태어날지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머니 직접적인 말씀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조용히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방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나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하셔요. 애가 뭐 우리 맘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애 없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애가 꼭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세상에,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우리 집 조상님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고 있어, 이놈이. 아들이 돼가지고 어찌 애를 안 낳겠다는 소리를 해? 그것도 오매불망 손주 기다리는 엄마 앞에다 대고 할 소리니? 너한테는 문제 없다며. 애 안 들어서는 건 거의 여자 문제 아니겠니?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다시는 엄마 앞에서 애 없이도 니들 둘이서 잘 산다느니 그런 소리 말어. 엄마,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저희 둘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아이 문제로 더는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시집 올 때 엄마가 하신 말 잊으셨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면서요. 처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고맙다고 하시더니 엄마는 벌써 다 잊으셨는가 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요.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많은 편이라 결혼하면서 사실 친정에서 받은 게 많았거든요. 남편이 사업 위기로 결혼을 미룬다고 할 때도 저는 아빠 건강 때문에 미루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히 아빠가 도와주셔서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저에게 세상 둘도 없는 며느리라 하셨고 둘만 잘 살면 된다시더니 막상 결혼해서 손주 보는 일이 어려워지자 저렇게 돌변하신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편에서 말해주는 남편 덕에 늘 마음이 든든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친정 돈 얘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시면서도 꼭 한마디 거드셨습니다. 허잉, 그래 이놈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아라. 나중에 가서 엄마 말 틀리나 어디 한번 보자. 그 후에도 시어머니 잔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태도 덕분에 위로받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한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였습니다. 저를 애지중지하고 저밖에 모를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저에게만 다정하고 친절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게 되면서였습니다. 하필 그때는 아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제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던 때였어요. 병원에 갈 일도 많았고 아빠 곁을 지키느라 엄마와 교대를 해야 하느라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남편에게 미안했는데 아빠 투병이 길어지면서 집안일이랑 아이 갖는 문제는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죠. 전과 달리 거의 매일 아빠의 병문안을 다니며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큰 관심을 두지 못했고 남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많이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신경 쓰라며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자주 가기도 했고 남편도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연기고 거짓이었던 거죠. 어느 순간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이 잦아졌다고 설명했지만 제 느낌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오면 곧바로 핸드폰 화면을 숨겼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한밤중을 넘어 새벽이 되자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 중이야. 곧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당신 오늘 장인어른 병원에서 안 자고 바로 집으로 온 거야? 오늘은 간병인이 봐주기로 했어. 근데 당신이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얼른 들어와. 걱정 마. 금방 끝내고 갈게.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에도 어쩐지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늦게 귀가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 당시 아빠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엄마와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의심 한 번 안 했다는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다른 아내들은 남편의 바람을 대번에 눈치채고 그 촉이 남다르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저를 배신할 거란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모든 신경은 아빠의 건강과 친정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병원에 다녀온 뒤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미 퇴근해서 샤워 중인지 남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핸드폰을 절대 제 손 닿는 곳에 두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제 귀가가 늦어지니 그냥 놔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집어 안방으로 가져다 두려고 했는데요. 마침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못 오는 거야? 혹시 와이프 친정 간다고 하면 연락 줘. 보고 싶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자잖아요? 동성 친구나 회사 동료끼리 주고받는 문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잠가 놓은 탓에 서로 주고받는 문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저의 촉도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바람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도움을 얻어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것이요. 그전까지는 저에게 참 다정하기만 하던 남편인데 제가 조금씩 눈치를 챈 후에는 남편의 태도도 눈에 띄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분명 저에게 외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감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의 다정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툭하면 늦게 들어오거나 이유를 대며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줄 모르고 거실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응, 오늘도 와이프는 집에 온대. 내가 기회 봐서 갈 테니 걱정 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잖아. 나도 너랑 빨리 재혼하고 싶지.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던 때와 직접 귀와 눈으로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노려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놔두었고 남편놈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빠 간병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차마 제가 미행은 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돈은 들지만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의뢰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와 둘이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 집까지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다 말해주더군요. 남편은 확실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간녀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오래된 관계처럼 보였어요. 제가 의뢰한 심부름센터 직원 말로는 둘이 동창 같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친정아빠의 병세가 나빠지는 와중에도 짬을 내어 내연녀와 만남을 지속하더군요.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곧바로 행동에 나서진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제가 당한 만큼 남편과 그 집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정아빠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있던 저는 아빠의 소식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짐을 챙겨 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내 문제까지 보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자식 얼굴만 봐도 근심 걱정을 다 눈치채는 존재인가 봅니다. 아빠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 후에도 다행히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빠는 침대에 누운 채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빠는 당신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자꾸 딸인 제 걱정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얼굴 보니 마음이 놓인다. 근데 무슨 일 있나? 왜 그리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빠 얼른 회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져서 어째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일 없으니까. 나 힘들어 보이는 건 다 아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나도 갈 준비가 됐다. 그런데 네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게
아빠는 영 마음에 걸려. 혹시 김서방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남편과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기에 남편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원래는 아빠에게 절대 부부 사이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아빠는 이미 느낌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살아보니 생각보다 인생 짧더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씩씩하게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상처받고도 말씀드리지 못한 건 혹여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마지막 부탁이나 다름없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그날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아빠와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오히려 아빠는 저와 마찬가지로 담담하셨죠. 아빠는 제가 털어놓는 말을 다 들으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김서방 눈빛이 서늘해서 설마 했는데 역시 딴짓을 하고 있었구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놈은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는 놈이야.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게 세상이 이치라는 걸 알아야 정신 차리지. 그날 이후 며칠간 아빠는 힘든 와중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복이라며 의사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작별의 날은 결국 다가오더군요. 아빠의 임종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슬픔이 잠긴 채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도 제 곁에서 함께 슬퍼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와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의 외도를 다 알고 있다는 티를 낼 수는 없어서 뒷전으로 밀어넣고 아빠 임종을 지켰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아빠가 늘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아빠 많이 사랑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사업도 번창하고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묘한 눈으로 사위를 지그시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우리 딸이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 남은 재산 중에서 건물 한 채 있는 건 자네랑 우리 딸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네. 이제 내가 더는 옆에 있어줄 수 없겠지만 우리 딸 잘 살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게 살지 말고 내 건물은 니들이 갖고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잠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건물을 주겠다는 말에 입가를 실룩거리며 웃음을 참더라고요. 아빠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남편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짐짓 슬픈 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 재산 잘 건사하겠습니다. 저 믿으시고 마음 편히 내려놓으세요. 제가 사위지만 아들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남편의 속이 다 들여다 보였지만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남편의 모습을 무시했습니다. 아빠는 결국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와 엄마는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70평생을 거의 가족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지막까지 불효를 한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은 주저앉아 저보다 더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목 놓아 울면서 하는 말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장인어른, 눈 좀 떠보세요. 그날 오열하던 남편의 모습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아빠가 임종 전 정신이 맑으실 때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아니다 싶으면 다 그만둬도 괜찮다. 아빠가 너 힘들게 한 놈 그냥 놔둘 것 같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놈한테 내 딸 맘 아프게 한 빚은 갚아주고 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는 제가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이미 남편의 속셈을 간파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남편에게 줄 복수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저도 아빠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씀을 드렸었죠. 아빠, 저도 그런 인간한테 절대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야말로 저 때문에 너무 맘 아파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빠. 끝까지 마음 편하게 못 해드려서. 그런 소리 말어. 아빠는 괜찮아. 너랑 엄마가 마음 편히 사는 일이 아빠한테는 제일 중하다. 남편 놈은 아빠 임종 전에 저와 아빠 사이에 이미 모든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오열을 하며 아빠 죽음을 슬퍼하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아빠 임종 때까지 저는 이미 남편 배신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놓았어요. 외도 증거를 모으고 이혼 준비를 한 거죠. 저는 아빠 장례를 얼추 끝내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장례가 끝나고 오직 아빠의 유언장 내용과 유선 상속 문제만 궁금했어요. 안달을 내며 저에게 채근을 했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서 아빠 건물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바쁘다며 외박과 출장은 잦았고 물론 다 상간녀와 만나는 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 문제를 정리하는 듯 하자 저에게 참다 못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저기 장인어른 유언장 내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건물 말이야. 내가 받는 거 맞지? 글쎄, 나도 아직 그 문제까지는 정리를 못했어. 아빠 사망 신고하고 보험이니 뭐니 정리하느라.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야. 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당신이 궁금하면 알아보든가. 아빠가 말하기로는 건물 명의 문제는 이미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의 눈에는 불안감과 조급함이 보이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아버님이 직접 너한테 뭐라고 하신 거 없어? 그 건물 명의가 궁금한 거야, 나는. 저는 속으로 그동안 남편이 내색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어 기가 찼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유산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처음 받는 전화였기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위로의 말이 아닌 아빠 유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가, 장례식은 잘 치렀니? 근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니, 네 아빠가 남긴 건물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해야 하는 거잖아. 너 경황 없는 건 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전화해봤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대놓고 유사 문제를 물어보는 걸 보니 기가 차기도 하고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도 순차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해서요. 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네 말은 맞다만 어쨌든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네 친정아버지 뜻대로 해줘. 네가 나는 어려워하는 거 잘 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오죽 잘했니? 나도 건물 얘기 듣고 그럼 그렇지 했다. 네가 우리 집 시집 와서 애도 못 낳고 이러고 사는 게 네 아버지도 속상했던 거지. 안 그러니? 지금 저한테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묻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 우리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돈을 좀 굴릴 거 아니냐. 상가에서 담보대출도 많이 나온다니까 가진 현금에 신용대출 끌어서 투자 좀 했어. 우리 아들이 말 안 하든?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어머니. 근데 투자라니요? 너무 성급하시네요. 위험하게 대출받을 거 생각하고 미리부터 그러시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명의 건물에서 빨리 대출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는 건 너도 알고 있어라. 이래서 남편 놈이 건물 소유권 문제를 자꾸 채근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새 돈을 끌어모아 모에 투자까지 했다더군요. 그 말 듣고 아주 제대로 망해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끊으면서 저야말로 그럼 그렇지 했네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역겹고 하루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질 급한 놈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더라고요. 남편 놈은 결국 급한 마음에 아빠 건물로 찾아가서 주인 행세를 했다더군요. 그날 아빠 건물 1층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사모님, 아이고 지금 큰일 났어요. 남편분이 오셔서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깜짝 놀란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아빠 건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보였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건물 명의가 내가 아니고 당신 명의냐고? 왜? 장인어른이 내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당신 거냐고? 남편 놈은 거의 눈이 뒤집힌 상태로 제게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아빠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 건물을 물려줄 리가 없잖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다 알고 계셨으니까.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직접 명의로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 건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다 날리게 생겼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미 당신 명의로 다 되어 있었는데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등기 날짜 보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당신 명의로 돼 있던데 설마 당신 나 속인 거야? 길길이 날뛰며 화내는 남편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마지막까지 뭘 준비했는지 전혀 몰랐나 보네. 아빠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속을 뿐이 아니야. 당신 이 건물 받아서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미 당신이 바람난 사실이랑 상간녀와 오랫동안 만난 거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증거도 전부 모았어. 누굴 바보로 아니? 속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고 당신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순간 모든 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부인부터 하더군요. 무슨 증거?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내가 외도 같은 거 했을 리가 없잖아. 당신 나 몰라? 여보, 당신이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정리한 일이야. 어쨌든 내가 지금 당신 옆에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 건물 얘기부터 하자. 나 담보대출 뺄 생각 없고 돈을 미리 끌어다 쓴 게 있어서 그래. 어? 장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상간녀랑 나눈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사진까지 다 모았어. 다 증거로 준비해놨다고. 내가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그저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 대단하다. 이 와중에도 건물하고 돈 얘기라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듯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장인어른이 나한테 준다고 하셨잖아. 여보, 이럴 순 없어. 나 이 건물 믿고 돈을 다 투자했단 말이야. 이제 와서 이러면 내 투자금은 이제 나랑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남편은 외도 사실을 들킨 것보다 돈 문제가 더 급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으로 시어머니가 막 도착해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주저앉은 모습을 보자마자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이 건물이 네 것이 아니라고? 어? 분명 네 명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돈을 다 맡겼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어? 네 마누라 명이면 마누라한테 대출 달라고 하면 될 일이잖니. 아들! 내가 준 돈은 이제 어찌 되는 거니? 남편은 넉나간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 싸우는 꼴을 지켜보다가 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그동안 저요? 다 알면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빠랑 제가 남편 바람난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물도 저한테 넘기신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난 증거 제가 전부 가지고 있으니 발뺌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대출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전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요. 위자료 준비나 잘 하시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속이고 여자랑 새 출발할 계획을 세웠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긴 말 안 할게. 법정에서 만나자. 그리고 위자료 준비나 철저히 해.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노려보았고 남편은 여전히 주저앉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속받을 건물을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까지 했는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고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한테는 10,000원 한 장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동안 저랑 우리 가족 농락한 대가는 치를 각오하셔야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에서 저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건물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난 뒤 저는 이혼 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불륜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물론 상간녀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감히 집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을 못하더군요. 본인 죄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글쎄, 남편분이 또 건물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웬 여자랑 같이 와서 아주 난리가 난 거 있죠?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가더군요. 그래서 제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 외도 증거에서 봤던 남편의 상간녀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둘이 꼴사납게 싸우고 있더군요. 뭐야, 이 건물이 네 거라면서? 그래서 나한테 재혼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 돈! 내 돈 어떨 건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장인어른이 분명 내 명의로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꼴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믿었던 내가 미쳤지. 돈도 없고 거짓말쟁이에. 이제 우리 끝이야!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내 돈이나 내놓으시지. 남편 놈은 상간녀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금으로 썼는데 아마도 다 날려먹은 듯 했습니다. 꼴 좋다고 생각하며 저는 두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둘 다 남의 건물에서 뭐하는 짓이야? 경찰 불러서 내쫓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목소리에 남편과 상간녀는 그제야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 되더군요. 두 사람은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저의 분노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간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둘 다 참 대단한 인간들이네. 기어이 나한테 머리채 한번 잡혀보려고 여길 감히 찾아왔어? 네가 이런 인간인지 모르고 돈 뜯긴 건 너도 멍청하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알겠어? 상간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분노로 시뻘겋게 변하더군요. 아참, 그리고 너한테도 상간소장 조만간 갈 거야. 유부남 꼬셔서 재혼까지 할 생각을 했으니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겠지? 위자료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까 돈이나 준비해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소장을 보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뭘 잘못했냐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꿈꾸면서 남의 인생을 망치려 했잖아? 너도 똑같이 책임져야겠어. 이제 그만 돌아가서 나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해.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에게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이 여자 미친 거야. 내가 처리할게. 다 지나간 일인데 이러는 거야. 내 말 믿어줘. 용서 못한다고 이미 말했잖아. 이 꼴을 보게 하고 용서해달란 말이 나와? 당신이 저 여자랑 새 출발 계획을 세운 순간 이미 용서는 없었어. 소장 받았으면 제대로 대응이나 해보시지.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했던 저의 건물과 투자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된 거였죠. 거짓된 욕심이 각자 인생을 망쳤다는 걸 과연 깨달았을지 아마 끝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고 서로를 탓할 인간들이겠죠.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완전히 결별했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집안이요? 무리한 투자를 어찌 했는지 모르나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몇 달 동안은 혼자서 조용히 지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매일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웃고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저도 다시 밝은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 아빠의 유산을 잘 관리하며 친정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살면서 누구나 이혼은 남의 일이고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드라마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가 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그 시간들은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온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고요. 저의 이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다면 혹은 힘을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밝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사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